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비틀즈는 해체한 지 오래였지만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비틀즈를 좋아했습니다. 비록 베스트 앨범으로 비틀즈를 접했고 저의 시대는 비틀즈와 맞지 않지만 적어도 이 앨범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앨범 중 하나일 겁니다. 이후에는 비틀즈의 모든 앨범을 구해서 들어볼 정도가 되었죠. 대중음악의 클래식 그 자체가 비틀즈입니다. 단언컨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뮤지션이죠. 비틀즈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몇 시간을 떠들어도 부족하지만 저는 음악보다는 영화에 대해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스터데이가 미국에서 처음 개봉하고 등장하던 순간부터 저는 이 영화를 기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틀즈가 사라진 세상에서 그들의 노래를 빌려서 데뷔한다는 설정 자체가 무척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비록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비슷한 상상을 해봤을 법한 이야기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기대되는 작품이었습니다. 또 워킹 타이틀은 영국의 멋진 로맨스 코미디 영화들을 대거 만들어낸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About a Time, Love Actually, Notting Hill.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죠. 노련한 제작사 28위로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데니 보일 감독, 거기에 비틀즈라는 역사상 최고의 뮤지션이 합쳐진 영화이니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러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커다란 실망이었습니다. 우선 이 영화가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평범한 로맨스 영화 정도는 되고 그럭저럭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도 됩니다. 아울러 비틀즈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만족스러운 경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고 예민한 귀를 지닌 분들에게는 영화의 음악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 음악도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야기의 부실함, 연출의 허술함, 구성의 헐거움, 비틀즈를 단지 흥행의 도구로만 사용한 무례함 등입니다. 영화는 어떤 상상력도 고민도 선보이지 않았고 이야기의 중요한 두 축은 섞이지 못했고 주인공의 선택들은 때로는 전혀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로맨스를 다루는 방식은 이게 워킹 타이틀이 만든 영화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조금 더 비틀즈의 음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로맨스를 엮으려면 그 흐름이 자연스럽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뻔한 이야기이기에 예상을 깨는 전개가 혹은 깊이를 담은 전개가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모든 예상과 바람과 기대를 예스터데이는 처절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비틀즈 같은 치트에 가까운 소재를 가져다 쓰고도 이 정도밖에 만들지 못했다면 반드시 비판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사상 최고의 음악으로 만든 지극히 범용한 영화 예스터데이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철저한 비판의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비틀즈가 사라졌고 세상에서 오직 나만 비틀즈를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세계 최고의 천재 뮤지션이 될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상상할 수 있죠. 이 영화의 설정이 재미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고 누구나 한 번쯤 상상 속에서 그려본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그대로의 그림을 신나게 보여주는 쾌감, 내가 바라던 이야기를 영화로 펼쳐주는 즐거움, 그게 이 영화가 지니고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잘 아는 맛이 주는 익숙한 쾌감이라고 할까요? 영화의 초반부가 경쾌한 진행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영화는 즐겁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고 관객들은 쉽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잭 말릭이 사고를 당하고 비틀즈가 없는 세계로 진입하는 것까지 별다른 설명 없이도 관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영화의 시작은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우선 영화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구글 등의 소품을 활용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비틀즈가 사라졌다는 걸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구글의 검색을 이용한 것은 흔한 클리셰이지만 뚜렷하고 간결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 다음이지만요.
저는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퇴원한 잭이 처음으로 예스터데이를 부를 때 이 영화의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장면입니다. 잭이 새로 선물 받은 기타에 감동했고 그 기타에 어울리는 최고의 노래를 연주했고 그게 바로 예스터데이죠. 비틀즈의 역사적인 명곡이 연주되고 잭의 담담한 목소리가 울릴 때 잭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표정에서 이 영화는 완성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화가 보여주려는 것은 비틀즈의 음악을 처음 접했을 때의 그 감동과 충격이니까요. 처음 부른 예스터데이는 완벽했고 한없이 아름다웠고 그렇게 이 영화는 완성되었습니다. 하나의 클립으로서. 저는 앞에서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스터데이는 완벽했고 청중의 반응은 환상적이었고 이제부터 이야기는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주인공의 목표나 주인공의 행동, 그리고 주인공이 느끼는 기쁨이나 야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잭은 영화에서 내내 입을 반쯤 벌리고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바로 그 표정만큼 영화도 멍청해지고 있습니다. 잭은 명확하지 않은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틀즈의 위대한 음악이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비틀즈의 음악으로 자신이 한번 떠보려는 강한 야망을 지닌 것인지 알 수 없죠. 소극적인 성격을 지닌 루저다운 모습이지만 비틀즈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진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입니다. 어차피 영화가 보여주려는 것은 비틀즈의 행세를 하며 천재로 알려지는 일종의 착각 코미디인데 초반부를 이토록 어지럽고 초라하게 펼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건 비틀즈잖아요. 이후에 펼쳐지는 것은 예정된 수순의 진행입니다. 잭은 비틀즈만 믿고 공연을 다니지만 좀처럼 기회가 오진 않았고 우연히 찾아온 레코딩 기회를 잡아 음반을 발매하고 작은 방송에도 출연하게 됩니다. 우연히 그 방송을 본 에드 시런이 잭의 노래에 반해 잭의 집까지 찾아오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남성 버전 스타 탄생의 플롯이죠. 에드 시런의 보조 가수로 투어를 돌게 된 잭은 그동안 도와주었던 친구 엘리와 이별하게 됩니다. 엘리는 잭에게 마음이 있었고 잭도 엘리를 특별하게 생각했지만 두 사람은 사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잭에게 왜 자신을 즐거운 친구들 그룹에 넣었냐고 물어보고 이는 잭과 엘리가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제부터 이야기는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잭이 비틀즈의 음악으로 성공을 누린다는 가벼운 코미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잭과 엘리 사이에 억지로 점철된 이상한 로맨스입니다. 우선 잭이 비틀즈의 음악으로 성공하는 건 너무나 예상한 그대로의 전개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나마 에드 시런이 등장해서 신선함을 주지만 에드 시런의 연기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어색함 그 자체입니다. 역할도 스테레오 타입이고요. 에드 시런이 연기까지 잘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겠지만요. 그나마 괜찮은 건 케이트 맥키넌의 데보라입니다. 뻔한 캐릭터이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고 깔끔한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프로페셔널하다는 측면에서 잘 나온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잭이 시종일관 주체적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하면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줄 때 데보라는 뛰어난 매니저로서 자신의 욕망과 역할을 확실하게 아는 인물로 나옵니다. 데보라에게 잭은 상품이고 상품이기 때문에 관리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데보라는 잭의 사생활 따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잭이 성질을 낼 때도 스타들은 보통 그런다며 오히려 잭이 혼자서 삭힐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노련한 인물입니다. 잭이 화를 낼 때 그걸 받아치며 감정이 상하는 일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프로의 모습입니다. 결말로 가면서 이야기는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위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위기를 만들어내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엘리, 다른 하나는 비틀즈의 존재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개의 갈등이 너무나 쉽게 봉합된다는 겁니다. 우선 엘리와 잭의 로맨스는 엉터리입니다. 저는 엘리가 잭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은 이해가 됩니다. 잭이 엘리를 확 잡아주지 않으니 투어에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잭이 사랑을 고백하며 엘리밖에 없다고 말했다면 엘리는 따라갔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비틀즈의 엘레나 릭비의 가사를 떠올리기 위해 잭이 리버풀에 왔을 때 호텔에서 엘리가 잭과 자는 걸 거부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역 앞에서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온통 억지투성입니다. 잭은 당장 미국으로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회의도 있고 대형 스타가 될 것이 기정사실인 상태죠. 근데 그 장면에서 엘리는 나를 선택하든지 떠나든지에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직도 이런 여자가 있나요? 지나치게 구시대적인 여성관 아닌가요? 그 상황에서 잭은 엘리를 선택하지 못했고 엘리는 다른 친구와 사귀기 시작합니다.
남친이 생겨버리는 거죠. 문제는 잭이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나서 펼친 마지막 공연에서 엘리에게 고백을 했고 엘리는 그 상황에서 잭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 장면은 엘리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애꿎은 친구 하나만 바보가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주 쿨하게 남친이 있는 엘리에게 고백을 하는 잭의 행위가 정당화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장면의 연출 자체가 식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연장에 여자친구를 불러놓고 카메라로 그녀의 얼굴을 잡아넣은 후 고백을 하는 클리셰로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장면에서는 헛웃음이 나옵니다. 애초에 두 사람의 사랑이 애틋한지도 모르겠고 얘네들의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이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게다가 영화 내내에 등장하는 잭의 내적 갈등도 너무나 쉽게 해소됩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누군가가 노란 잠수함을 들고 존, 폴, 조지, 링고의 이름을 말할 때 영화는 마치 스릴러처럼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은 그들이 잭에게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 잭이 마지막 에드 시런의 공연에서 자신이 천재가 아니고 비틀즈라는 밴드로부터 곡을 가져왔다는 걸 폭로하는 부분의 주제의식이 흐릿해집니다. 잭의 내적 갈등과 번민이 보다 강하게 드러나야 했던 부분인데 잭은 너무 쉽게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진실을 밝힙니다. 거기에 마지막 순간 잭이 그동안 만든 자신의 음원을 무료로 풀어버리는 장면, 저작권 풀이를 선언하는 장면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작사, 작곡이 모두 잭의 소유였고 그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부분까지는 납득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비틀즈는 없었던 것이니 잭에게 권리가 있겠죠. 하지만 음원을 만든 것은 잭 혼자만의 것이 아니지 않나요? 매니지먼트 회사는 잭에게 투자했겠고 앨범 디자인부터 홍보, 공연 진행, 편곡에, 세션에 온갖 돈 들어가는 건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다 했을 테고 그 안에 들어간 투자금과 인력이 장난이 아닐 텐데 그걸 다 무시하고 공연도 하지 않고 앨범 활동도 접은 채 모조리 폭로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지나치게 책임감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앨범은 앨범대로 팔고 잭이 얻은 수익을 전부 기부하는 조건으로 활동을 한 후에 진실을 밝혀도 늦지 않았을 텐데 아니 진실은 폭로하더라도 음원에 대해서는 매니지먼트 회사와 음반사, 투자자들과 상의를 해야지 그렇게 자기 멋대로 결정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니저인 데보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괴상할 정도로 망가진 모습을 드러내며 끝을 냅니다. 급하게 망가뜨리느라 캐릭터가 붕괴되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물론 데보라의 분노는 합리적입니다. 잭이 모든 계약을 무시해버렸으니까요. 이 영화 최대의 문제는 아무리 봐도 범작도 될까 말까한 수준인 로맨스 코미디에 비틀즈를 엮었다는 겁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은 여기에 딱 어울립니다. 비틀즈의 명곡들은 수준 낮은 로맨스 코미디 영화의 배경으로 쓰이기에 지나치게 아름다웠습니다. 차라리 비틀즈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들의 음악과 위대함을 보여주고 잭의 갈등도 한 사람의 음악인으로서 느끼는 참담한 심정과 부끄러움에 집중하고 잭은 잭 나름대로 비틀즈의 위대함 안에서 길을 찾아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가며 또 하나의 뮤지션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듭니다. 결국 엔딩의 잭은 비틀즈의 이미테이션 가수나 카피밴드 정도로 전락한 것 아닌가요? 영화를 보면서 도무지 납득도 되지 않고 용서도 되지 않았던 장면은 둘입니다. 하나는 존 레논의 등장입니다. 존 레논의 등장을 통해 영화는 아주 많은 것을 던지려고 합니다. 존 레논은 선문답에 가까운 대사들을 던지지만 그 대사들은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의문부호가 떠오를 뿐이죠. 역사가 바뀌어서 존 레논은 죽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존 레논이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그럼 그냥 어부나하면서 살았다는 건가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천재 뮤지션이? 아니, 존 레논이 있으면 그럼 폴은요? 폴 맥카트니는 뭐 편의점 알바라도 한답니까? 링고는? 조지는? 게다가 존 레논에 대한 해석도 엉터리입니다. 존 레논이 이 영화를 봤으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영화에서 표현된 존 레논을 보면서 끼친 이 소름은 영화의 무모함에 기가 찼기 때문일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은 Let It Be입니다.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상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장면에서 저는 솟구치는 짜증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잘렸나요? 제가 영화를 놓친 건가요? Let It Be인데요? 맙소사. 비틀즈의 노래를 듣는 것만큼은 행복했고 영화 자체는 형편없었습니다. 다만 부럽기는 해요. 영국은 앞으로도 수십 년, 어쩌면 한 세기 이상도 계속해서 이런 걸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틀즈, 롤링스톤스, 퀸, 오아시스,
콜드플레이까지 제가 언급하지 않은 팀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위대한 음악이 가진 힘은 세대를 뛰어넘는다는 시시한 진리, 그걸 확인한 것이 영화 예스터데이의 유일한 성과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스터데이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 5점입니다. 로맨스 코미디로서는 평범 이하이지만 영화에 흐르는 비틀즈의 아름다운 음악만큼은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잭이 부른 버전도 좋았습니다. 그것 또한 비틀즈의 음악이었어요. 라인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